정쟁화시키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내년이면 한일 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 관계를 조명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선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죠.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나라와 안보, 경제와 같은 그런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행징용 해법 제3자 변제안, 그게 구력 외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단입니까? 저는 그거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판결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당사자들이 또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당 출신의 김진표 전 의장께서도 결단이라 칭송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지난 정권에서 악화의 일로 있었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정상 외교를 복원시켰고요. 그 기시다 후미오하고 2년 동안 12차례 만나면서 한일 관계 대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죠?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그러한 체계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일측과 그동안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현안들을 해제를 했고 또 한일 간의 수합 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만약에 외환에 문제가 있을 때 한일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확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나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도 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구력 외교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에 했었던 그러한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죠.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 강산은 기본적으로 내용,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컨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러한 강제 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그러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우리 강제 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좀 전시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그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이런 우리 그 강제 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일본 대표단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wer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한 분들의 뜻에 반해서 동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 이후에 일본 대표단이 또 그 약속을 명심한다, 영어로 bear in mind. 그래서 2015년도 강제성 동원 표현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실질적인 조치, 예를 말씀드리면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조선인 강제징용 전시관을 마련했고요. 그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가혹한 근로 조건, 또 임금 체불 등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구려 외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강제성에 대한 관련 내용은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 관알선 과정에도 조선 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징용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 또 한국인들이 위험한 객내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러한 내용, 월 평균 노동일이 28일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노동일이 많았다는 그러한 내용, 또 노동 조건의 분쟁, 사망 사고, 도주, 수감 기록, 이런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사료 전시된 반도 노무 관리에 대하여 그 중에는 한국인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계속 치르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그러한 노동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한미 양국 간에,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지 1년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역 공해상에서 한 5만여 건에 달하는 시료 채취인데 안전치 어긋난 거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고요. 대부분이 검출이 안 됐고, 검출이 된 것도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으로 검출이 됐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낭설림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사실 백만 수산인들한테는 상당한 위기였고, 또 어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끼쳐드렸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과 그런 과학적인 그 진실에 기초를 해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아마 토론이 됐었으면은 그러한 그 백만 수산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처음부터 상당히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여야간에 또 시민단체, 과학계 모두 정말 치열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그 직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우리가 IAEA가 선정한 약 12개국 정도의 그런 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방류가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기준 하에 방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도 우리가 정권을 이어가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그런 하나의 모델로 협력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그 서류나 증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그거는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2021년 뭐 그 전부터도 그 일을 담당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방류가 돼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방류가 된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고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한 조치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총리님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가을에 당시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 국민 안전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결론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전문가 회의를 7차례 소집을 하고 알프스라는 거 아시죠? 네. 후쿠시마 필터하는 거, 네, 네. 다핵종 제거 설비 장치,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제가 기억해 4월인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IAEA의 기준을 따른다.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똑같이 IAEA 기준에 맞춰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괴담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굴욕 외교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 그런 조치를 했던 당시의 강요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런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IAEA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전한 이러한 그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굴욕 외교의 한 예가요.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높은 산봉을 우린 작은 나라로 비하를 했고요. 그때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3불 약속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굴욕 외교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견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삼불 정책이라고 그렇게 칭해졌었던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열등한 그러한 외교적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 뭔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자. 그때 입장이 뭡니까? 저는 그때도 반대했으리라고.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네.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다. 막 비난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도를 군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하자 반대하시죠? 네, 그거는 합리적인 그런 외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좀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DJ 오부지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그런 그 오피니언 메이커들을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이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을 국민의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일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로히토 천황 분향소에 가서 90도를 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은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자. 그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화해 협력, 사과를 이끌어내자. 이게 바로 김대중 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안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베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지금 누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진정한 사과가 동반돼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야기 하시죠. 물어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왜 아니, 질문해 질문 주시면 답변이 답변하겠습니다. 왜 중단됐죠?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얼른 하십시오. 그 사과에 관한 문제는요, 그 오부치 DJ 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다 승계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이러이러한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했거든요. 외교상의 많은 그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그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보면 유엔의 많은 안보리의 그 안보에 결정되는 결의문 같은 것들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귀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의 하나의 그 수단이고 하나의 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이 반복이 안 돼 있고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정말 저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북양, 도대체 뭘 노리는 겁니까? 대처는 잘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필요하시면은 뭐 국방부 차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뭐 헌재에서도 판결을 해준 그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보이는 우리가 그 시민 단체들이 보내는 그런 그 풍선, 그런 데 따르는 하나의 좀 체제적인 위기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그것이 지금처럼 그냥 풍선, 오물 이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이제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비교적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적 비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그 위해를 본격적으로 가하는 거라면은 저희로서도 거기에 대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통일 닥트린이 흡수 통일이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을 의미합니까? 이번에 그 통일 방안은 크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하나의 그런 통일 방안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일종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일종의 적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북한의 그런 주민들의 인권을 더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헌법 3조 4조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은데 이렇게 통일 닥트린을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그 닥트린에는 물론 북한의 현실적인 이 통치 구조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일종의 그 휴머니테리안 그런 그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홍수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런 일방적인 그런 그 지원도 우리 북한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런 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구해 나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뭔지 아시죠? 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 동감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양국에서 다 나오고 민간 학계에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를 의미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일본 측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저희들 외교부에 TF를 만들었고 최근에 일본 외무성에도 사무국이 설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곧 대화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내년이 중요한 해라는 것은 공감대가 돼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보다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어떨까. 왜냐하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신 이후에 국빈 방문이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5월 달인가요? 엑스포,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맞춰서 한번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1923년 관동 대학살 잘 아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제공을 요구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본 민간에서 또 구체적인 사료를 발굴한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모멘텀을 좀 얻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모이는 것 보고 또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철저히 그런 걸 기회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네. 관동 대학살은 역사적 사실이다. 양국 정부 공동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같은 맥락은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에서는 전직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는데 왜 우리는 조용합니까? 일단 요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사를 전하고 자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저희들이 사료를 좀 연구 분석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드러날 때 구체적인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정부에게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해야 된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 한번 얘기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측 대화가 안 되면은 네. 뭐 한일 간의 1.5 트랙 대화를 통해서 또 제기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이 장관님 제7광부 문제 잘 아시죠? 네. 우리 한일 공동 대륙붕 이제 개발 협정 1978년이죠. 2028년 네. 6월에 종료 예정이죠. 그런데 종료 만 3년 전부터 자동 종료는 아니고 일방이 서면으로 서면으로 종료를 네. 하면은 이게 연장이 안 되죠. 네. 그게 내년도 6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륙붕을 조사하자, 조관권자를 지정하자. 우리는 석유공사 지정했는데 저쪽은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 겉으로는 뭐 상업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동중부에서 유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세탄 정책연구소 보면요. 미국의 석유 매장 가능성의 4.5배랍니다. 100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본은 그런 게 굉장히 극히 일부 보고서 그런 게 있는데 예. 타당성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에 우리한테 유리한 이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제기하는 게 우리 외교부에도 TF팀을 만들고 예방 외교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적 풀어나가자 제기했는데 TF팀이 있습니까? TF라고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하고 국장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계속 연장시키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아미베라 의원 잘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의 민주당 간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만 별로 그럴듯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실험이 될지 무슨 도발 어떤 형태로든 중대한 도발을 해서 좀 시선을 끌려는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기본적으로 조야의 초당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있는데 북미 간의 빅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선결 조건은 저희들하고 대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북핵 폐기가 북핵 동결로 가능성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한 이 방위 분담금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죠.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겠죠. 예. 작년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삼국 정상회 올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열립니까? 세 분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고 삼국 간에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열리겠다는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런 공감대, 삼국 협력의 그런 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비공개 특사를 보내자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6번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딱 한 번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오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데 뭐 형식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 봐서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인권 남북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정치보복을 금지하고 화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IMF 극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돌파를 여셨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은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 지금 한번 보십시오. K-팝, J-팝이 문화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상반기에 우리 44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또 뭐 친일 인사 뭐 예를 들어서 색출 법안 독도지역 의혹 조사 소위 말해서 이런 한일 관계를 정쟁화시키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0년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달하는 교류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와 결단과 해안을 보여주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